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 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다른 방송에서도 종종 두 분 같이 방송하는데 네. 최 교수님, 네. 두 분 간의 방송 토론 궁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궁합을 잘 안 믿긴 하지만 장수현 소장의 그 양면성을 보죠. 어떤 양면?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정말 나긋나긋하고 네.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방송만 들어오면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니까. 지금도 바뀌어 있네요. 지금도 바뀌어 있잖아요, 얼굴이. 네. 장 소장은 어때요? 저는 그냥 교수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평론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를. 또 한 번 지나면서 어떻게 답변하시나 한번 질문 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70% 하장해서 지급하겠다 했는데요. 약간의 남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발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 급하게 너무 발표했지 않느냐라는 점도 있고 기준 관련 논란도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정말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래서 왜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자화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상품권을 통해서 실제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의 다 그냥 모든 국민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주장들도 왜 없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뭐 저는 보니까 그 통합당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70% 정확하게 따지기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종인 위원장은 250조까지도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0% 밑으로 소속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중위소득 70%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만이 좀 있게 됐고 조금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게 됐는데 네. 뭐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분이 소속되고 말고 이런 걸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논란이 전혀 사그라지지 않을 거다.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정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분, 뭐 예를 들면 그 월급을 받는 분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개가 되지만 자산가라든지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 본인의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뭐 이제 건강보험료에다가 추가로 국세청 자료도 뭐 추가하는 것 나왔는데 이제는 재산도 관련해서 뭐 어떻게 첨가해서 컷오프 등등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누구에게 똑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불평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준다. 이거는 정말 이상론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재화를 갖고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와 대통령께서 좀 더 면밀하게 소득 구간을 나눠서 적시적곳에 핀셋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70% 대상이 될 걸로 충분히 될 걸로 봤는데 왜 빠졌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억울하겠죠. 억울해도 그런 분들의 억울함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사회의 형평과 정의상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두 분 잘 맞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는 궁합이 잘 맞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사실은 더
친정무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죠. 그렇지. 그런 점이 장성철 소장의 장점이에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지자체 20% 부담 원칙을 발표를 하자 일부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제각각 좀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범위가 큰 곳도 있고 규모가 작은 곳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마련한 방안들을 철회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잘한 거예요, 이것도. 왜 정부가 왜 20% 정도로 부담을 해라라고 했냐면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제일 좋은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의 재정 자립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20%는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서울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한계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중에서요. 재정 자립도가 50%가 되는 시도가 단 9개입니다. 50%밖에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에 걸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단계로 지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 네. 광역단체, 중앙정부 지금 현금성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국가 재정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부담하는 것도 옳은 얘기고 그다음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려는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조율해서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주는 방안도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재정에 대해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네. 재정 건전성 관련된 법안을 발의도 했었습니다. 네.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하고 부산이에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네. 이유는 이런 거죠. 부산 같은 경우도 이미 100만 원씩 물론 모두에게 100만 원 준 건 아니지만 소득이 적거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10만 원 다 지금 상품권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그만큼 20%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장시환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조정하기가 가능할지 이건 조금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와 지자체가 어쨌든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재원이 없으니 정부는 20%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미 재정을 쏟아 부었으니 남은 돈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정부하고 일단 지자체가 논의를 해서 장 소장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자체에 미리 지급한 것을 빼고 할 거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는 있어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럼 우리는 왜 또 차별받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전혀 못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설득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이게 재원 마련하면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9조가량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80%인 7조 1천억 정도를 이제 국회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 지자체에서 가는 건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지금 추가적인 추경 또 이걸 가지고 여야 입장차도 약간 예민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차가 조금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야 입장차가 있는데 야당은 이미 지금 9조 7천억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240억을 또 역으로 제안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약간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조나 9조를 추경 다시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부담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240조 그 말은 결국 그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0%를 그럼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조그만 회사들 이런 분들의 임금도 정부가 지급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방향 같은데 방법이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저는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야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재정 건전성 문제도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국민채 발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논의가 해야 될 거고 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어느 또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20%를 다 또 절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필요 부서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야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모여서 머리를 좀 싸매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네, 그렇죠. 보여줬었는데요. 일정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금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현실로 보자면 쉽지 않은데 또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5일 끝나야죠. 총선이 끝나야 그러니까 국회가 끝난 열릴 수 직후에 있을 것 달라는 같고요. 얘기인데 국회가 끝나서 어쨌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어쨌든 한계 상황에 몰린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봤자 5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네. 4월달, 5월달 버틸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빨리 본회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통합당이요. 이 국회를 통해서 예산 조정이 어렵다면은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을 활용해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승인 받으면 되니까.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왜 발동을 해야 되냐면 요건이 있어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 하나는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근데 이거는요,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을 하면요, 즉시 국회를 소집을 해서 보고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데 국회를 언제 소집해가지고 승인을 받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정말 전시나 이런 천재지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울 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국회가 있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을 때 이런 명령권 꺼내는 것은 하나의 그냥 뭐 대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하나의 공세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뭐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4.15 총선의 투표가 오늘부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 투표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제 선거인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17만 명 가량인데 그중에 절반 가량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표를 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못하게 된 쪽에서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불만도 표시하는데 네, 맞아요. 이 결과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그 전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외국에 사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유학생이나 단기간에 체류한 분들은 뭐 이게 명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강 분류를 해보면 진보적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교민으로 사신 분들 조금 더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투표권을 지역구 비례 둘 다 가진 사람들도 있고 비례만 그렇죠. 가진 사람도 네, 있고 맞습니다. 하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당에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어느 한 당에 유리한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뭐 교민 한 분은 50명과 함께 민변을 통해서 지금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투표권이 지금 제한당했다. 왜냐하면 이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해서 결국은 투표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40여 개국 이상이 지금 공간이 그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상태고. 했다가 철거하게 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표권 자체가 무산이 됐는데 이건 뭐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온라인 투표나 아니면 우편으로 하는 투표, 이 투표 문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사태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을 한번 고민하는 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 언제 선거에서 지금 고향 갑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당시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100몇십 표를 재선거인 투표를 까면서 뒤집어지게 됐습니다만. 재외국민 투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투표율이 저조하면은요 민주당에 되게 불리합니다.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5월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대략 30만 명 중에서 70%가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65%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어요. 가장 최근 선거에서.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7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한 60%가 대부분 민주당에 투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투표율이 저조하고 투표를 못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2016년도 20대 총선 때요.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전국적으로 12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민주당에게 약간은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보탠다면은요. 그쪽이 빠진 만큼 18세 투표권자가 새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게 한 54~5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또 상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투표소가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처럼 그냥 걸어서 5분, 뭐 10분 이 정도 거리에 다 투표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지역이 한 2시간,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눌러 보면 사실은 젊은 층이나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장 소장 얘기처럼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김만우 원장님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막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세요 또?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겁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 원장님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또 얘기하는구나 막 그 생각이 왜 저한테 얘기한다고 보세요? 덧붙이실 수 없으니까. 네. 내일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민주당과 시민당, 또 통합당과 한국당. 사실 같은 당이지만 겉으로는 또 다른 같은 듯 아닌 그런 당인데요. 선거운동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꼼수 위성정당이 이번에 꼼수 선거운동을 양산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먼저 또 장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참 저런 꼴을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강하게 네. 표현하시네요. 예, 그 한몸 선거 운동하는 거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할 겁니다. 그냥 국민들께서는 그래 그냥 저 두 당은 같은 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당과 비례위성 정당이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없냐면 둘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려가지고 선거운동은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비례위성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그 원래 있던 정당의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같이는 못하고 혼자는 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각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큰 리스크가 하나씩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리스크가 없어졌고 미래통합당은 리스크가 계속 있어요. 와, 어떤 것들? 그 부분은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선거에서 전면에서 다 빠지기로 했어요. 이낙연 후보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본인은 뒤에 이제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전력의 상실이 아니라 리스크를 없앴다고 해석하시네요. 이거요. 한 표라도 도움이 되면요. 어떻게든 그냥 언론에 내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도움이 안 되니까 뺀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자꾸 당대표 선대위원장으로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황교안 대표도 사라져서 지역에서 골목골목 다니시라. 아직 안 사라졌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도 나오셔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리스크라고는 저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지지도나 인지도 또 말씀할 때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조용하지만 아주 뭐랄까요. 감성을 호소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메시지의 전달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면에 나서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낙연 총리 효과가 일정 부분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국무총리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박수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이 결국 선거의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은 도움이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탑으로 가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리스크라고 저는 이해찬 대표를 보진 않지만 그런 점에 전략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나서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황교안 대표가 자꾸 나서시는 것은 결국 통합당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될 뿐이 더 많다. 그래도 저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전면에 나서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원래 그러려고 영입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잘 하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실수를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역풍을 맞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이렇게 말을 여전히 했습니다. 그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결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끝나고 나면 결합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선을 긋고 있지만. 근데 전략적으로 사실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금 말이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이라고 저는 봐요. 선거의 전략적.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은 뭐라고 우리는 당신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이건 뭡니까? 표를 결국 어디서 가져가겠어요?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층으로부터 뺏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우리는 같은 편이야 얘기할수록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 진영과 범진보 진영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일정 두 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당을 선택할지는 이제 모르는 거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느 당을 선택해도 결국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고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열린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죠. 우리는 이 당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본인들을 지지하는 층을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게 되고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에서 비례공천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10번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11번부터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낙선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표가 자꾸 빠지게 되면 지지층이 빠지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더 선을 그어서 가능한 한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번호 안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전략적 그런 뭐 선택이랄까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 소장님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어렵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두 정당 간의 비례정당 간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에 간혹 이제 뭐 이렇게 견제도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들의 총량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총량 같다. 시너지 효과가 조금 있는 총량이 같다라는 것으로 약간은 보여져요. 플러스 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지금 선명성과 그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응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분들이 떨어져 나간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아 도대체 조국을 왜 이렇게 옹호를 해? 그런 중도층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견인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군데서 지금 무슨 DNA 적자 논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좀 말장난 하지 말고 정책을 좀 더 제대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리한 걸 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단하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이런 DNA 유전자 검사 한다고 국민들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장승철 소장이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종종 나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래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지금 뭔가 그래도 초점이 김종인 그 위원장으로 중심으로 잡히고 있는데 네. 그동안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고 기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요 신라신지 지푸라기인지 신라 같은 지푸라기인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당히 유보하시는 평가네요. 예, 희망일지 아니면 소용없는 짓일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안 모셔온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대안도 내세우셨고 선대위에 무게감을 준 것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가 어떻게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돼. 이분이 그 소신이 있어서 발언을 좀 소신 발언을 자꾸 하시는 그렇죠. 부분이 예.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통합당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성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의 소신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국민 다수의 공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하실 건가. 오늘 뭐 일단 뭐 첫 번째로 태구민 후보 찾아가서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도 화합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요? 꼭 당선시켜주겠다라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직위원, 선대위원장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또 그 전에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층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기존의 마음은 그대로 가셨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그 김종인 선대위는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또 이분이 워낙 그 본인의 주장이 강하셔서 중간에 어떤 삐끗 잘못해서 또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아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유승민을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선거 유세 동참하면서 개파를 따지지 않고 수도권 위주로 좀 후보들을 돕겠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서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대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은 대권 후보예요. 그 통합당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권 체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도 잠룡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선거를 도와서 당선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본인한테 유리한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당내 입지가 본인은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불출마를 하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로 나서게 되면 당내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기존의 유승민계뿐만
아니라 통합당 내에 있는 분들 중에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줌으로써 본인의 지지 기반을 어느 정도 확장시킬 수 있는 요건이 더 확장시킬 소지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힘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선거 국면에서? 뭐 일정 부분 보수 진영 중에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유승민 지금 전 대표, 그다음 유승민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극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적 성향 일정이 본인이 또 개혁 보수를 표방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를 주축을 해서 극우 성향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적 표심을 갖고 있는 보수적 성향이지만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일정 부분 영입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이것은 참 나쁜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아하. 보여져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책임은 안 지고 선거 후에 결과만 따먹겠다라는 얘기예요. 계산된 행동인 거죠.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친하고 인연 있는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당 지도부와 다른 메시지와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산된 정치적 행동인데 결국엔 이것은 자기 정치한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직하게 정말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장 수장한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관련 질문을 해야겠네요. 네, 전에 감사합니다. 몇 번 기세가 한두 번 바뀌었는데 한 네. 번은 좀 뭐 새로 기대할 게 없다 했다가 새로 기대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400km 이제 국도 종주 유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본인이 또 마라톤도 했기 때문에 언필 연상은 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치는요, 이게 축구공이 아닙니다. 럭비공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 번 바꿨다고 해서 저를 너무 질타 안 하셨으면 질타하는 건 좋겠다는 아닙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네, 거죠.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당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모들은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우리 안철수 후보 이번에 어떻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게 할까? 결국에는 본인이 잘했던 그런 마라톤과 뚜벅이 유세 그런 건데 결국에는 처갓집이라는 뭐 호남의 여수인가요? 여수가 네. 참-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정치적인 의미까지 부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포레스트 검프 선거 유세거든요. 과연 네. 이것이 처음 지금 시도되는 건데 성공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국민들한테 같습니다. 전달되는 메시지라든가 효과는 좀 두고 본다고 했으니까 어떤 네. 식의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대구에서 가져왔던 헌신과 희생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것 같은데 과연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연관을 시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기대는 안 되고요.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정수영 말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선거를 지금 준비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다른 일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소통을 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전보다 예전에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다음에 대선 나왔을 때도 한번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네, 그랬죠. 했잖아요. 마지막에요.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그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한들 특별히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받았던 만큼의 지지를 끌어올기는 지금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른소리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누가 조금 과도한 발언을 해갖고 논란되기도 했었는데요. 선거 막판에는 늘 조금 실언 비슷한 것이 쟁점이 되고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게 보수 진영이 그냥 누구 유튜버가 했다 해도 논란이 될 텐데 이건 통합당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나 사회자를 잘 선정을 해야지 이렇게 두 분처럼 좋은 사회자들을 불러놔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가 넘어서면요. 그 보수 진영에서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막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포함해서 이후에 뭐 혹시 다른 그런 튀어나올 일이 있을까요? 어디선가? 막말이요? 예. 자살골? 실언 뭐 이런 거. 당연히 나오겠죠. 어디선가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한국당뿐만이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럴 거예요. 지역에 있는 후보들도 막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거든요. 막말한 것도 잘못이고 단순히 유감 표명한 것도 잘못입니다. 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지만 이분은 유튜브에 더 이상 출연시키면 안 되고 정말 본인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우리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유감이라는 단어 좀 부적절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유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나는 인정 안 하지만 나한테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잘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의 정석이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유감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국민들 볼 때는 정말 또 한번 그냥 넘어가고 싶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관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